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장 짧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긴 한글의 책입니다만은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1850몇 년에 썼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딱 하나 이제 자유주의 정의를 내면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하고 이 개인은 몸과 정신의 주권자다. 우리 주권자라는 건 국가에 쓰는 거 아니야.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자니까. 그럼 이거 뭐 결국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바디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그리고 정신은 보이진 않지만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주인이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을 움직여가지고 무엇이 생산되면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사유재산의 탄생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경제의 주체로서의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몸을 침범해서 이렇게 때리거나 해치는 경우 형사처벌 하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똑같이 형사처벌이죠. 그런 건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몸하고 재산을. 나의 학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과 정신의 온전한 주권자로 개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도 생겨난 것은 그 사람한테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 사유재산권의 원칙으로 정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겠죠. 그럼 물론 이제 이걸 해악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남을 해치는 것이 뭐에 대한 또 철학적 해석 다양합니다. 또 한때는 뭐 애들 나이키 못 신고 가겠잖아요. 학교에. 다른 애들한테 열등감을 준다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너무 잘나도 열등감을 주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잘나고 못 나고는. 그러나 엄밀하게 해악의 원칙은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정주의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정주의적 간섭. 이거는 온정주의적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간섭을 하면 왜 간섭을 하죠? 간섭이 두 가지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간섭을 해. 그런 경우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성인들은 그런 거지. 부부간에도 그런 거고. 그런데 간섭을 하되 나의 이익이 아니고 간섭을 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이 미성년들한테 하는 간섭이 그렇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간섭이 그렇고 교사가 학생한테 하는 간섭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간섭을 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간섭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용인되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핸드폰을 못 가지잖아요. 법적으로. 부모님이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정주의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온정주의적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간섭이 설사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이익이 된다고 해서 네가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설득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한계를 건 거예요. 자유의 한계. 다 이게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왜 그러냐. 너저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이게 온정주의적 간섭인데 미래에 따르면 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유. 이건 개인의 자유. 자유는 너무나 넓은 개념이어서 마르크스도 자기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막스도 넓으면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 개인주의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권리. 우리가 뭐 타고난 권리가 있다? 권리 인정하자. 천부인권입니다. 그 다음 입헌주의. 국가가 불가피하게 있는데 그 국가는 헌법에 기초해야 된다. 법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다 그 법에 따라야 된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 관용. 관용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덕목이 나왔는데 나하고 다른 거를 좀 봐주라는 거예요. 같이 인정하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물론 이제 관용에도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관용을 하되 관용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 세력한테는 관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무자 빼고 무자비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비의 원칙이 아니고. 어떤 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국가는 때에 따라서 무자비한 게 있어요. 국가가 너무 자비로우면 안 돼. 무자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 잘 구분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좀 혼란이 있다고 보는데 관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절대로 관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제한된 정부, 정부는 최소한의 힘만 가져야 된다. 헌법 아래서 최소한의 힘만 가져야 된다. 리미티드 거버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이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연동되어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는 로크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민 통치론. 1600년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 하면 아담 스미스 얘기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은 1776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로크의 자유주의 속에, 이거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로크의 통치론은 명예혁명을 직접 체험한 로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미국의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혁명 선언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그대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소유하며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한 것의 이익을 수확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아까 우리 설명했던 사유재산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다가 사회의 수중에 넘긴 것이며, 사회는 권력을 구성원들의 복지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명백한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시민들의 복지와 재산을 보존해 주는 게 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권력이 이정자의 손에 있을 때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와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이거 국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박은 거예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소유물, 재산이죠. 이 세 가지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는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동양의 유가적인 국가관이나 서양의 중세나 고대적 국가관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 국가관에 따르면은 국가가 개인의 도덕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으로 통찰하고 인한 인간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유교에서. 그 인치 얘기하잖아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래요? 정치의 목적이 뭐다? 시민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인간으로 만드는 정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로크가 딱 잘라 얘기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개인의 문제다, 개인. 그놈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개인에게 남겨두고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라.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국가가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인생관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입법권, 이거 재밌는 건데, 입법권 보세요.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국민이 그냥 이렇게 맡긴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생명, 자유, 재산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거 이제 그런 걸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권력을 여전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어려워. 국회의원 뽑고 나서 그놈들이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해, 그걸.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탄핵권은 국민에게는 없잖아요. 물론 정치 세력이 갈려가지고 막 싸우니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로코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놈들이 엉뚱한 짓 하면은 끌어내려야 된다. 변경할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잘 실현하고 있는 데가 스위스예요. 스위스에서는 국가에서 법을 정해도 국민들이 노하면 안 돼. 국민들의 법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투표를 해요, 스위스는. 집정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그거 어려워서 안 되겠죠. 국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결정을 하지만은 국회의 결정도 한계가 있다. 너 멋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것에 반한 법을 만들 때는 아예 그 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폐지해라. 그 다음에 권력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다. 600년대 이런 생각이 나와서 책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18세기, 19세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크의 통치론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시장 경제의 옹호자로 생각을 하고 아침에 네가 뭐 밥을 먹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기심을 칭송하고 그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그렇게 필요 없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776년에 쓴 국부론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냉혹하고 한계도 없고 탐욕적이고 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나쁜 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시장은 폭력적이고.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1759년에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국부론은 1776년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글라스고 대학의 교수로 간 것도 논리학하고 도덕 교수로 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없으니까. 철학 교수로 간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죽기 전까지 이 책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이 책은 윤리학 책으로 구분이 돼요. 경제학 책이 아니고. 그리고 윤리학 책도 묘하게 이 당시에 친구이면서 조금 빨리 살았던 데이비드 휴미 있는데 휴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1776년에 죽어요, 휴은. 그러면서 휴미 인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도덕감정론의 사상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휴메의 인성론에 따라서 휴메의 윤리학을 얘기하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덕감정론은 잊혀진 책이 되고 국부론만 부각이 된 겁니다. 우리 아담 스미스는 그냥 국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도덕감정론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상당히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담 스미스가 이 얘기하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전제로 깐 게 있다. 그 전제로 깐 것을 무시하고 시장경제를 얘기할 수는 우리가 없다. 그래서 도덕감정론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전제로 받아들일 때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 보이지 않는 손, 국가는 작아야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개인은 이기심을 마음대로 추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감정론을 보게 되면은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런 얘기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기적인 사람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어떤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기의 강력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사랑, 이기심을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돼야 되는데 그 힘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내부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요. 동감 혹은 심파스인데 공감의 원리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뭐 이심도 있고 이성도 있고 공감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 우리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와 건세를 향한 질주는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이란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으며 공정성은 도덕적 판단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탕을 깔고 아담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앞에 건 딱 없애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하니까 뭐 저게 저래도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부론의 이 얘기는 너무나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쭉한 이 요즘 식으로 하면 고깃집이죠. 슈퍼마켓 다 있죠.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돈벌이 또는 자기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대개 푸쭉한 주인은 공공이익을 정진할 의도가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애국의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한다. 이 경우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각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익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이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가지 인류 공익 이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봤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인류 공익에 이바지하더라. 공익에 이바지하더라.
그래서 그거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인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공익이 이바지가 돼요. 그 당시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신의 손이라고 보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이해한다고 설치는 놈들 치고 공익 실현하는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가. 그리고 기업하고 그 당시로는 뭐 장사꾼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건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담 스미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기심이 우리 경제적 행위의 동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시장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기심이 시장의 원동력인데 중요한 거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작동은 대단히 이타적이에요. 우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타인의 욕망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기 욕망에 맞춰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시장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거야 스티브 잡스 같은 놈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안 돼. 물론 자기 좋아하는 거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맞으면은 좋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되게 남이 원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하고 싶은 데 해서는 안 되니까 네가 뭘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남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이타적인 심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요자 중심 얘기하잖아요. 교육도. 그리고 교육 받는 사람들 원하는 걸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게 어디예요? 국가예요, 국가. 공립대학이고, 공립학교고. 왜? 국가가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대학 교수들이, 내 월급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생각 안 하잖아요. 총장이 준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대학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똑같이 이익을 보는, 이게 자유교환이에요. 똑같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권력관계가 개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누가 뭐 총들이 되고 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교환은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다가 각자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 조건이 정보가 같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 경제학에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자발적 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경제는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국가 개입하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근대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 자유는 어느 사회나 다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의 경우. 주로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이 하고 정책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주의.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래로 이제 뭐 현대로 보면은 하이에커, 그 다음에 이제 밀턴 프리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자유주의자고 또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케인즈 같은 경우죠. 그래서 케인즈가 꾸준히 1970년대까지 지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관료들은 케인즈연이에요. 자유주의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리버테리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 자유주의 수정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걸 수정 자본주의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는 강력한 이제 반대, 자본주의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폐지론자고.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 이런 마르크스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로 노동시장까지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민노총 가지고 정부에서 오락가락 뭐 대단히 이제 화물연대 뭐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지금 단식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동도 하나의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발적 협력, 자발적 교환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죠.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헌법에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이제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유해고하잖아요. 자유해고를 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해고하는 사람이 무슨 권력도 있어요? 자유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너 오늘부터 일하라 그러면 일하면 돼요. 월급 주잖아요, 미국.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공정한 질서니 뭐니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뭐예요? 브라인드 채용.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프레스센터에 무슨 발표가 토론이 있을 것 같아. 거기에다 공정한 채용에 모범 사례 해가지고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정한 사례 무슨 모범 사례라고 그래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말할 것에 대해서 저항한 건 아니고 자유주의자로 이제 분배론자 중에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 동가의 정의론을 내니까 같은 대학에 있던 로버트 로직이라는 사람이 롤스 책을 읽고 아니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아나키 국가 스테이트 앤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롤스의 어떤 함축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노직은 최소국가론을 내세웠습니다. 오직 계약만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 자유, 재산,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가면은 어떤 일도 강도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강제노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로직이.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내가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소국가론 뭐 해서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자를 로버트 노직이 있는데 이걸 리버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버테리언, 자유지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